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비웃던 머슴 하나가 전 재산 6냥을 내밀었습니다. 매를 맞고 있던 한 여자를 사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다. 인생을 버렸다고요. 하지만 몇 해 뒤 그 여자는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되었고 그 머슴은 아무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6냥으로 그는 과연 무엇을 산 걸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남도 끝자락의 작은 포구 마을에는 소금 냄새가 늘 진하게 풍겼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목조 창고들 사이로 하얀 소금 가루가 날렸죠. 그 창고 중 가장 낡은 곳에서 덕수는 오늘도 묵묵히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25살이었지만 마을에서 그를 제대로 된 장정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이 느렸거든요. 누가 물으면 한참을 뜸들인 뒤에야 대답했고 숫자를 세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면 늘 바가지를 썼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얼간이라 불렀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덕수는 창고 처마 밑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이 그의 이불이었고 낡은 가만이 2여 개가 요였죠. 세수는 우물가에서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면 창고 주인 서방님이 나와 그날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100개를 저쪽 창고로 옮겨라.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개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그는 가마니를 하나씩 들어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쉬지 않고 날랐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주인 서방님이 밥을 내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 한 사발이었습니다. 덕수는 창고 그늘에 앉아 밥을 먹었죠. 혼자서 조용히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포구에 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소금을 실어 날을 베었죠. 덕수는 다시 가마니를 날랐습니다. 창고에서 배까지, 배에서 창고까지 같은 길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등에는 땀이 흥건히 젖었고 어깨에는 가만히 자국이 빨갛게 눌렸죠. 해가 질 무렵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덕수에게 동전 몇 잎을 쥐어주었습니다. 수고했다. 덕수는 받은 돈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그 돈으로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마셨지만 덕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로 돌아와 거적대기 밑에 숨겨둔 헝겊 주머니를 꺼냈죠. 그 안에는 동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돈을 조심스럽게 넣고 다시 헝겊으로 꽁꽁 싸서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놈은 혼자 늙어 죽을 게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며느리를 주겠나. 덕수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받은 품삯을 모았죠. 왜 모으는지, 무엇을 위해 모으는지 덕수 스스로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저 돈을 모으면 언젠가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덕수는 거적대기를 덮고 누웠습니다. 창고 틈새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죠. 그 별빛을 바라보며 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덕수는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창고 주인이 맡긴 소금값을 전하는 일이었죠. 포구에서 읍내까지는 2시즌이 걸렸습니다. 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아낙네들의 외침, 생선 장수들의 흥정소리, 닭 우는 소리가 뒤섞였죠. 덕수는 그 소란스러운 틈을 조심조심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날 때마다 어깨가 부딪혔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소금을 납품받는 상단은 장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덕수는 주인이 써준 쪽지를 내밀었고 상단 주인은 덕수의 얼굴도 보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일은 그렇게 끝났죠. 덕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죠. 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덕수도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침선방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관아의 옷을 납품하는 큰 바느질 방이었죠. 그 마당 한가운데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앞에는 침선방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50 남짓한 나이에 기름진 얼굴을 한 사내였죠. 그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속여? 손이 느려서 벌이가 안 된다고 했더니 몰래 다른 데 품을 팔았다는 게 아니냐? 주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니라면 대답을 해. 입이 없나? 회초리가 공중을 갈랐습니다. 여인의 등을 후려쳤죠. 가느다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할 뿐이었죠. 손이 느린 게 죄냐? 벌이가 안 되면 내쫓으면 되지. 왜 때리는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곧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회초리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여인의 어깨를 강타했죠. 이번에는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움츠렸을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20 남짓한 나이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서 봤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눈빛이었죠. 다시 한 번만 이런 짓을 하면 그땐 진짜 내쫓는다. 알겠나? 주인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으니까요. 여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일어서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떼려고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인도 덕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터에 먼지가 날렸고 여인의 치마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을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적대기를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죠. 창고 틈새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그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 눈빛이요. 덕수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거적대기 밑에 숨겨둔 헝겊 주머니를 꺼냈죠. 주머니를 풀자 동전들이 쏟아졌습니다. 덕수는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건 늘 어려웠지만
이 돈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6냥이었죠.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덕수는 동전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가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살 수도 없었죠. 그저 조금 더 나은 옷 한 벌 사고 밥 몇 끼 먹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저 여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새벽이 되자 덕수는 일어났습니다. 헝겊 주머니를 품에 넣고 포구를 나섰죠. 읍내로 가는 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덕수는 서둘렀습니다. 해가 뜰 무렵 그는 침선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죠. 덕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침선방 주인이 얼굴을 내밀었죠. 덕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이 아침부터? 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어제 그 여자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죠. 뭐, 내가 연하를 데려간다고? 예. 돈은 있나? 덕수는 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인 앞에 내밀었죠. 주인은 주머니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동전들을 손으로 훑더니 다시 웃었습니다. 6냥? 고작 6냥으로 사람을 산다고? 그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주인은 한참을 덕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어차피 쓸모없는 여자니까. 가져가. 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연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연하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널 샀다. 따라가. 주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죠. 덕수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가지 않고 뭐하나? 주인이 소리를 지르자 연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덕수는 한 걸음 물러섰죠. 둘은 침선방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덕수와 연하가 나란히 걷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어제 맞던 그 여자 아니냐? 머슴놈이 여자를 샀다더라. 세상에 저런 일도 다 있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연하도 말없이 그를 따라왔죠. 폭우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앞만 보고 걸었고 연하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소금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죠. 덕수는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하도 멈춰 섰습니다. 덕수는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덕수가 사는 곳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언덕 아래 허물어진 움막이었죠. 지붕은 지프로 엮었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벽은 흙과 나무로 대충 세웠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연하는 그 움막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문을 열었죠. 안은 더 초라했습니다. 방 하나가 전부였고 그나마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크기였습니다. 구석에 거적대기 몇 장이 놓여 있었고
낡은 가마니가 쌓여 있었죠. 여기서 사십니까?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연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아궁이는 있었지만 불을 뗀 흔적이 없었죠. 덕수는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아까웠거든요. 덕수는 구석에 놓인 거적대기를 펴서 연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연하는 거적대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덕수를 봤죠. 덕수는 이미 문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밖에서요? 예. 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덕수는 문 앞 처마 밑에 가마니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벽에 기댔습니다. 연하는 문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죠. 연하는 천천히 거적대기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포구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이 남자가 언제 들어올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문 앞에 앉아 있었죠. 연하는 문틈으로 그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덕수가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은 척했죠. 덕수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길어왔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덕수는 솥뚜껑을 열고 밥을 퍼내고 있었죠. 그릇 2개에 밥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수북하게, 하나는 조금만요. 덕수는 수북한 그릇을 연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연하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리밥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덕수는 자신의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것이 너무 적습니다. 저는 이만큼이면 됩니다. 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씹으며 먹었죠. 연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자기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자 덕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야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포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덕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덕수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나물과 된장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반찬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품삯에서 조금 떼어서 샀습니다. 덕수는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연하는 나물을 무쳤죠. 그날 저녁 2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움막 앞 마당에 나란히 앉아서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죠. 덕수는 여전히 자기 몫을 적게 먹었고 연하는 그걸 보며 조금씩 자기 밥을 덜어 덕수 그릇에 옮겼습니다. 밤이 되자 덕수는 다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안에서 주무세요. 제가 밖에서 자겠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덕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편하셔야 하니까요.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문을 닫고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연하는 거적대기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고 주인 댁 안주인이 큰일이 났다며 소란을 피웠죠. 명절에 입으려던 치마가 크게 찢어진 겁니다. 아이가 실수로 문고리에 걸었다가 쭉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안주인은 울상이 되어 치마를 들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하지만 포구 마을에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죠. 읍내까지 가자니 시간이 없었고 새로 만들자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연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창고 주인 댁 마당을 지나가다가 안주인을 마주쳤거든요.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꿰매보겠습니다. 안주인은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주인은 치마를 건넸습니다. 망치면 물어내야 한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치마를 받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치마를 펼쳐봤죠. 찢어진 자리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천이 성글게 짜인 무명이라 꿰매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연하는 바늘을 꺼냈습니다. 침선방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죠. 그리고 실을 골랐습니다. 치마 색깔과 똑같은 실이 필요했지만 없었습니다. 연하는 치마 안감에서 실을 조금씩 뽑아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연하는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죠. 찢어진 자리를 맞대고 천천히 바늘을 넣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덕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연하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밥을 지었고 연하 옆에 그릇을 놓았죠. 하지만 연하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덕수가 말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덕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 곁에 앉아서 지켜봤죠. 연하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바늘이 천을 드나들 때마다 찢어진 자리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하가 바늘을 놓았습니다. 치마를 들어 올려 살펴봤죠. 찢어진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된 거였습니다. 아침에 연하는 치마를 안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안주인은 치마를 받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벌렸죠. 어디가 찢어진 곳인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 연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주인은 기뻐하며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한 솜씨다.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가 침선청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곁에서 배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포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하를 찾아왔죠. 찢어진 옷, 해진 이불, 헤어진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연하는 하나하나 정성껏 꿰맸습니다. 처음에는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사람들이 쌀이나 나무를 조금씩 가져다 놓고 갔죠. 연하는 그걸 받았고 덕수와 나눠 먹었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하가 바느질하는 모습을요.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고을의 큰 상단 주인이 포구로 내려왔습니다. 비단과 무명을 다루는 상단이었죠. 주인은 연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솜씨가 대단하다던데 직접 보고 싶소? 연하는 그의 앞에서 바느질을 보였습니다. 해진 비단 자락을 꿰맸죠. 상단 주인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연하의 손이 멈추자 주인은 비단을 들어 살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군.
주인은 연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오. 읍내 비단방 책임자로 세워주겠소. 월급도 넉넉히 주겠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품에서 은자를 꺼냈죠. 상위에 놓았습니다. 이만하면 나쁘지 않을 것이오. 연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덕수를 돌아봤습니다. 덕수는 구석에 서 있었죠. 당신이 이 여자 주인이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또 다른 보따리를 꺼냈죠. 펼치자 은자가 수북했습니다. 20냥이요. 이 여자를 내게 넘기시오. 덕수는 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20냥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봤습니다. 연하도 덕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상단 주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20냥을 마다한다는 거요? 저는 그 사람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넘길 수도 없습니다. 미친놈이군. 주인은 다시 연하를 봤습니다. 어떻소? 이 남루한 움막에서 평생 살 것이요. 아니면 나와 함께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이요. 연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비단방 책임자라면 제대로 된 방에서 자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덕수를 봤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강요도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산 건 소유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자유를 주려 했던 거였습니다.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상단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예. 후회할 것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주인은 은자를 거두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떠나자 움막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고 연하는 바느질감 앞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 연하가 말했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덕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삶이니까요.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연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요. 이듬해 봄 연하는 포구 한가운데 작은 침선방을 열었습니다. 움막을 고쳐 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을 빌렸죠. 방 2칸짜리였습니다. 한 칸은 바느질방으로 한 칸은 살림집으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솜씨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찢어진 옷을 꿰매달라는 사람, 새 옷을 지어달라는 사람, 이불을 깁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덕수는 소금 창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침선방 일을 도왔죠. 손님을 맡고 옷감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부를 쓸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죠. 그를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면 됩니다. 연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수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연하가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 일자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덕수는 나무판에 수추로 글씨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멈추지 않았죠. 하나, 둘, 셋을 배우고 천자, 백자를 배웠습니다. 숫자도 배웠습니다. 하나부터 백까지, 천까지 세는 법을 익혔죠.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연하는 바느질을 하면서 틈틈이 가르쳤고 덕수는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던 것처럼 이제는 손가락에 숯이 묻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덕수는 간단한 장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무슨 옷을 맡겼고 언제 찾아가고 얼마를 받았는지 적었죠.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줄을 적을 뿐이었죠.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침선방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연하의 손님이 늘어났고 소문이 포구를 넘어 읍내까지 퍼졌죠. 읍내 양반 부인들도 연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아전이었죠. 관청에서 쓸 옷을 만들어야 하오. 솜씨가 좋다 하여 찾아왔소. 연하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전은 옷감과 치수를 남기고 갔습니다. 연하는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바느질했죠. 관복 3벌을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지었습니다. 한 달 후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석이었죠. 수령께서 직접 보시고 크게 만족하셨소. 앞으로 관청 옷은 모두 그대에게 맡기겠소. 연하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서기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납품 내역을 기록해야 하오. 장부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소? 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기는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덕수는 붓을 들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관복 3벌, 무명 30척, 실 5뭉치. 서기는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글씨가 단정하오. 앞으로 관청 납품 장부는 그대가 맡으시오. 그날부터 덕수는 공식 장부 담당자가 됐습니다. 매달 관아에 장부를 제출했고 관아에서는 그의 기록을 믿었죠. 덕수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적었습니다. 숫자도 정확했습니다. 포구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덕수를 보며 비웃었지만 이제는 존중했죠.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덕수나리.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리라는 호칭이었죠. 덕수는 어색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고 주인도 달라졌습니다. 덕수를 보면 허리를 숙였죠. 요즘 장사가 잘 되십니까? 덕분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덕수를 얼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침선방 주인이자 관청 장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덕수와 연하는 침선방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연하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도 조용히 웃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은 흘러 덕수와 연하는 모두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눈이 내렸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연하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침선장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옷을 납품할 정도였죠. 궁궐에서 사람이 와서 연하를 모셔가려 했지만 연하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포구 침선방은 이제 큰 건물이 되었습니다. 방이 10개나 됐고 바느질하는 사람도 20명이 넘었죠.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직접 바늘을 잡았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장부를 썼습니다. 이제는 글씨가 유려했고 숫자도 정확했죠. 관아뿐 아니라 여러 상단의 장부까지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록을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침선방 마루에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죠. 조선 곳곳의 이야기를 모아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덕수는 차를 내왔고 연하는 바느질을 하며 옆에 앉았죠. 선비는 붓을 들었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왜 전 재산을 쓰셨습니까? 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람 하나를 산 게 아니라 같이 살 사람을 얻은 겁니다. 선비는 붓을 멈췄습니다. 덕수를 바라봤죠. 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함께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고요. 연하가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덕수를 바라봤죠. 덕수도 연하를 봤습니다. 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6냥으로 무엇을 사신 겁니까?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하가 말했죠. 여자를 산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산 겁니다. 선비는 그 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덕수와 연하는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죠. 덕수는 장부를 펼쳤고 연하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침선방 마루를 붉게 물들였죠. 선비는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수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가 떠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책에 실릴까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덕수는 어깨를 으쓱했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니까요. 연하는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덕수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포구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 포구였죠. 6냥으로 산 것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삶이었죠. 덕수와 연하는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함께 천천히 행복하게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